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집중 시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주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각종 현안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졌었는데요. 오늘 기자회견을 계기로 이 불통의 이미지를 벗고 3년 남은 국정 운영의 동력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최진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2주년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메시지에 가장 주목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각본 없이 생중계해서 각본 없는 드라마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주 드라마틱한 내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죠? 네. 결국 그 질문을 할 때에 정치, 외교, 경제 이런 식으로 나눠서 1시간을 했는데 아무래도 그중에 가장 핫한 이슈는 정치 이슈 아니겠습니까? 네. 정치 이슈를 하면서 처음에는 총선 이슈,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 최상병 특검 문제, 그리고 또 야당과의 소통, 뭐 이준석 조국 당대표와 만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했었는데요. 예. 하나하나가 사실 국민들의 관심사가 컸습니다만 아무래도 특검이 가장 쟁점이 됐던 그 부분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행사했었으니까요. 그렇죠.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가 아니면 최상병 그 특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국민들이 가장 그 눈여겨 봤을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일단 그 특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란 말씀을 직접 썼다. 보통은 뭐 송구하다 아니면은 뭐 좀 아쉬웠다 이럴 텐데 이번 같은 경우에 아예 사과란 표현을 썼다라는 점에 있어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바라던 말씀 그 키워드는 썼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또 특검의 수용 여부와 관련해 가지고 또 검찰 수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말씀을 아끼는 잘못하면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취지에서 그런 수사 자체에 대해서는 약간 말씀을 아끼면서도 또 기존의 어떤 특검에 대한 의사는 사실상 부정적인 어떤 의견을 밝힌 점에서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지만 앞으로는 정치를 하겠다라는 대통령의 어떤 변화를 기대했던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기대치에는 살짝 못 미쳤다. 조금 못 미쳤다.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방금 전에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한 내용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말 사과를 했습니다. 자, 기자들과의 회견에서 일단 이 입장을 수용할 건지 묻는 질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제 아내의 그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검의 어떤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그냥 정치 이런 공세, 정치 행위 아니냐,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일단 특검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아직 시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내용은 일단 사과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네, 자, 이 부분은 아까 잠깐 이야기를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좀 짚어볼까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특검의 본질은 사실 정치죠. 네. 사실 특검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통상 지금 수십 년째 특검을 한 케이스 뭐 지금 10여 회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 결과를 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국민의 의혹을 속 시원하게 뻥 뚫어지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특검을 갖는 것이고 그 또한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야 합의가 아니고 민주당이 일방적인 어떤 특검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까지 여야가 합의 안 한 특검은 없었죠? 없었습니다. 네. 그렇다는 점에서 법률적인 측면에서 정치적인 측면에서 지금까지 전례 없었던 그 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라는 측면을 좀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강조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전에 그 2000년대 초반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뭐 사모님이 어떻게 보면 그 수뢰 문제와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질문을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면목 없는 일이죠. 라고 했던 그 모습이 아마 그 국민들 귀에 생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노무현 대통령은 그러면
내가 조강지처를 버리란 말입니까? 이렇게 했던 얘기도 아마 지금 네. 들을 수가 아마 기억을 하실 건데요. 아마 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 훨씬 더 직접적으로 지금 대놓고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다만 이것을 특검을 해야 되느냐와 관련해 가지고는 마치 노무현 전 대통령도 검찰에 어떻게 보면 그 봉하마을에서 그 버스 타고 서울까지 오랜 기간 가서 이 검찰의 조사를 받고 내려왔던 기억이 있는데 아마 뭐 그런 거를 뭐 떠올리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그때도 특검하자는 얘기는 안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이원석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 이 검찰을 3명을 더 투입을 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수사의 속도를 지금 높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대통령께서도 검찰이 알아서 잘 수사를 하실 것이고 제가 만약에 좀 더 얘기를 할 경우에 그게 마치 수사의 가이드라인처럼 얘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자제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요. 결국 이 또한 검찰이 제대로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그 결과를 속 시원하게 내놓는다면은 그때는 어떤 특검의 어떤 동력이 현저히 떨어지겠지만 만에 하나 또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논란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민주당이 어떤 특검을 다시 들고 나왔을 때 여론의 어떤 그 따가운 시선을 윤석열 대통령조차도 어떻게 보면 막아내기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제가 지금 봤을 때에도 지금 중요한 것은 검찰 수사의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일단 수사 결과는 봐야 된다. 하지만 만약에 그 결과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때는 특검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네. 자, 이렇게 말씀을 한 거 아닙니까? 단순히 특검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을 넘어서 네. 제가 먼저 특검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만큼 예.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현재의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어떤 그 결과에 대해서 그 공수처와 이 경찰이 수사를 철저히 할 것이다라고 믿는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진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고서야 제가 먼저 민주당이 뭐라고 하기 전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먼저 특검법을 발의해 주십시오라고 한 것은 나름대로 지금 이른바 선공수처 및 경찰 수사 예. 후 특검 이것에 있어가지고 현재의 시스템 자체를 먼저 이용하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뭐 지난 한 10여 년, 20여 년 동안 민주당에서 주장해왔던 것을 문재인 정부 때 만들었고 그게 이른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아닙니까? 예.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종섭 전 그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이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에 대해서 지금 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혐의와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있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 해병대 사령관까지 지금 앞으로 한번 불렀고 또 부를 수가 있다라고 할 정도로 해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 또 하나는 또 한 가지 관리는 이 최상병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이 직접적인 어떤 대대장이라든가 아니면 사단장에 대한 지휘 감독 계통에 있어서 어디까지 어떤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것인가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지난 그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의 어떤 검수완박을 하는 과정에서 이 군 내의 어떤 사망 사건 자꾸 이게 군 검찰하고 군 법원이 짬짬이해서 이게 숨기기 급급한 것이 아닌가 그런 예. 비판이 있으면서 군사법원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 군사법원법을 개정해서 군내의 사망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군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민간 경찰에 이첩해서 수사를 하라라고 그 법을 바꿨는데 그 법이 적용된 첫 사례가 바로 이 최상병 특검 이게 사건 첫 아니었습니까? 사례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기존에 같이 그 헌병대에서 수사를 좀 기초 수사를 해서 넘겨야 되느냐 아니면은 수사를 할 것도 아니고 빨리 그 사건 자체를 이첩해야 되느냐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수사에 있는 기본 자료만 넘겨야 되느냐 아니면은 수사에 있는 결과에 대해서 수사 보고서까지 아주 상세하게 해서 넘겨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법적 견해가 다를 수가 있고 관련되는 내부 규정이 완전히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좀 우왕좌왕하는 것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런 것을 과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기존 법조인 사이에도 의견이 상당히 갈리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무조건 특검으로 가기보다는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민간경찰, 특히 경북지방경찰청에서 처음으로 받아서 하는 사건이다 보니까 경찰이 얼마나 자기들의 어떤 수사의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 본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법률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이 사실은 상당히 타당합니다. 다만 법률적인 측면에서 전혀 법률적인 어떤 그 조언을 한다고 하면은 저는 거의 모범 답안을 말씀했다. 다만 네. 그런 부분이 특히 이제 요즘 우리나라가 진영으로 나뉘어 있는 관계 속에서 민주당과 또 중도에 있는 분들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측면에서 과연 그것을 지지율로 견인해서 전국을 어떤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의견이 됐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모범적인 답안이었는데 정치적인 기대치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살짝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사실은 이번 기자회견도 이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가진 뒤에 이 소통과 관련해서 연장선상에서 한 측면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좀 불통의 이미지를 벗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래도 많이 불통의 이미지는 이미 그 총선 이후에 어떤 그 윤 대통령의 스타일을 바꾸시면서 조금씩 그 불통 이미지를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 본인 입으로 불통 뭐 이런 얘기까지 사실은 하시는 거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만큼 윤 대통령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의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정치 이슈와 관련해 가지고 소통 이 부분을 더 강조하겠고 앞으로도 국민들과 소통 좀 더 구체적으로는 여러분들 한마디로 언론과의 어떤 그 소통을 더 강화하겠다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실제 오늘 있었던 첫 질문이 뭐냐면 총선 책임 누구한테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부족했다는 것이 뭐냐 했을 때에 소통이 부족했고 민생 경제가 부족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첫 키워드 일성이 소통이었다는 점에서 본인이 원인을 지금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의 오늘 이와 같은 어떤 그 집권 2년차 기자회견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재명 대표와의 그런 인터뷰, 첫 영수회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첫 술에 배부르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한 것을 비춰보면은 오늘 모임 어떤 인터뷰 하나로 모든 그런 불통 이미지가 완전히 희석되긴 어렵겠지만 계속 이렇게 나아가서 얘기를 하면 그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씩 1점 네. 그 포인트를 따가는 그런 모습이 나름대로의 어떤 의미가 있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신 대로 어떻게 한꺼번에 그 이미지가 바뀌겠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한 포인트 한 걸음씩 나가면서 그 불통의 이미지를 벗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운엽 비대위원장이 이 전당대회 개최 시점이 연기될 수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 연기되는 게 날짜를 못 받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듣고 오시죠. 그렇습니다. 네. 저로서는 이렇게 6월 말로 했다가 약속을 못 지킬 수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8월 달이라는 거는 이제 야당이 8월 달 전당을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8월 전에 하면 너무 늦는 건 아닌데 절대 그렇게 일부러 늦출 필요는 없죠. 네, 지금 황운엽 비대위원장은 날짜를 못 받기가 지금 어렵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좀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뭘 할 때 적법 절차를 당규를 따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는 전당대회에 대표를 뽑는 룰을 바꿀지 여부. 그럼 바꾸기로 했다고 하면은 그 절차를 따라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기존에는 이른바 당원 100%로 지금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았다고 한다고 하면은 최근에 그 국민의힘이 총선에 참패한 이후에 여론을 좀 더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것이 여론을 아닌가. 하나도 안 넣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누구는 한 20%, 누구는 한 30%, 많게는 뭐 50%, 어떤 분들은 100% 오픈 프라이머리라 하자라는 네. 식으로 해서 지금 뭐 100가지 지명도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 그렇습니다. 보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헌 당규를 좀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느 정도 어떤 그 여론이 모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네. 하면은 그것을 몇 % 정도로 바꿀지 그것을 정하는 데 있어서 변경하는 절차가
물리적으로 봤을 때 적어도 한 40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비대위를 구성을 하는데도 빨라도 이제 다음 주 정도가 돼야 된다라고 하니까 결국 5월 말 정도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당헌 당규 작업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에 그게 보면은 40일 되면은 바로 7월 달에 가까워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6월 말 7월 초가 되는 것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서로 전국에 유세를 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7월 말이나 8월 초에 가서야 실질적으로 전당대회를 열 수 있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타임라인이 있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늦추는 것이 아니고 물리적인 시간상 어떻게 보면은 빨라도 7월 말 내지는 8월 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어떤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어떤 예. 실질적인 어떤 실무의 한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결국 지금으로부터 빨리 하면은 기존에 대표를 준비했던 사람들이 유리한 반면에 아무래도 조금 늦춰지면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좀 어떻게 보면은 몸을 좀 추스르고 네. 어떻게 보면 그 총선 패배에 따르는 어떤 책임론이 희석되면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판을 깔아주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견제 이런 부분이 있다 그것 보니까 때문에 이 시점을 못 박지 않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거 비판이 있는 아닙니까? 것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물리적인 어떤 그 타임라인에서의 한계 그리고 그 밑에 혹시나 특정인을 위한 어떤 시간 벌어주기 용이냐 하는 그런 어떤 견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황우여 대표가 비대위원장님이 어떤 확실한 원칙을 가지고 이 사안에 대해서 명확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 뭐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만 지금 5월 중순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5월 사실 중순도 아직 안 됐고요. 네네. 그런데 8월 말 정도에나 될 것 같다고 그러면 너무 사실은 길게 잡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지 윤재옥 원내대표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좀 6월 말이나 7월 초쯤에 빨리 해서 빨리 당 체제를 안정시키고 당을 혁신해야 한다. 자,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사실 윤재옥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5말 6초 5월 말이나 6월 초쯤이면은 전당대회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처음에 얘기했다가 그것이 아유, 네. 한 달 정도 늦춰준다 하더라도 6말 7초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말씀은 뭐냐면은 전당대회의 룰 변경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다른 의견이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룰대로 한다고 하면 그때 충분히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현재 어쨌든 간에 비대위원장은 또 황우여 비대위원장이다 보니까 서로의 어떤 네. 협의를 해야 되는데 또 한 가지 다른 또 의견도 없진 않습니다. 어떤 무슨 말이냐면은 아시다시피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8월 달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민주당은 무슨 치열하게 해서 뭐 누구를 대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현재 이재명 대표를 추대하는 식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연임입니다. 연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민주당 전당대회가 같은 날 해버린다. 이런 안도 실질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추대하기 때문에 치열함 내지는 어떤 컨벤션 효과가 있기가 어려운 반면에 그렇죠. 뭐 지금 바로 그냥 이재명 대표가 다시 하는 거나 그렇죠. 그 마찬가지니까요. 반면에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아주 대비되게 여러 명이 나와서 치열하게 다투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그 어떤 그 치열한 어떤 다툼과 또 중도 확장을 위한 노력 그 속에서 국민의힘이 새로 탄생할 수 있는 경쟁적인 대비를 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죠.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민주당과 비슷한 시기 내지는 같은 날 하는 것은 어떠냐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정치적 일정에 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네. 어떤 방안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이 재생하고 부활하는데 도움이 될지는 좀 더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나온 방안들이 다 일리가 있는 그렇습니다. 설득력이 다 네네. 있습니다. 네네네. 뭐 같은 날 하는 것도 괜찮고요. 조금 더 늦게 하는 것도 괜찮고 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한라인과 관련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라인이 구축이 됐더라고요. 네네. 자, 이재명 대표는 이제 오늘부터 일주일간 휴식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어제 윤 대통령이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 한라인을 통해서 건강과 관련한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재명 대표가 15일까지 입원 치료차 이제 휴가를 간다고 하는데요. 첫 회담 계기로 9일 만에 이제 실제로 이 한라인이 가동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윤 대통령이 좀 달라졌다고 봐야겠죠? 우리 TV에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뭐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예. 윤 대통령
어쨌든 야당과의 어떤 협치, 소통을 하기 위한 노력이 분명히 뭔가 달라졌다라는 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지난 4월 19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때 전화를 해서 한번 식사 한번 하시죠라는 그런 제안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때 휴대폰에 우리 그 이재명 대표의 전화번호도 이렇게 넣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옆에 있던 그런 참모들에 대한 전화번호 다 입력을 했는데 딱 봤더니만 입력하려고 봤더니만 이재명 후보 이렇게 돼 있어서 네, 그래서 이재명 당 대표라고 이제 그 이름도 바꿨다라고 하는데 아마 대통령 후보 시절 그건가요? 예, 그때 네. 경선하는 과정에서 그랬었던 것 같은데요. 결국 저도 개인적으로 언제 전화 왔던 게 가장 제 기억에 남는가 생각해 보면은 제가 예전에 시험 공부할 때 정말 힘들어가지고 알아 누워 있을 때 예. 그때 친구들이 위로 전화했던 게 굉장히 큰 그렇죠. 어떻게 제 마음에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이재명 대표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하려고 하는 요때 타이밍을 잡아서 전화한 것은 개인적인 어떤 신뢰관계 이런 부분을 네. 약간 그 형성하는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좋은 징조로 지금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여전히 그 21대 국회 말 또 그 22대 국회를 앞두고 정말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독주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좀 예측이 됩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 대통령이 전화하고 또 협조를 구한다고 하면은 아무리 이재명 대표라 한다 하더라도 약간 마음이 누르거질 수 있는 물론 뭐 그걸로 인해서 본질적인 모든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외교와 정치의 기본은 사람의 만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본인이 아니, 정치가 뭐겠습니까? 대화와 타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는 점에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전화한 것은 지난번에 4월 19일 전화했던 것보다 오히려 더 큰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마음에 점을 똑 떨어뜨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2주년 취임 기자회견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 일단 정치를 하겠다라는 부분에서의 기대치에 살짝 못 미쳤지만 소통을 위한 한 걸음을 뗐다는 그런 계기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거면서 역시 협치를 위한 정치를 위한 대화와 타협을 시작했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2대 국회에서는 민생 문제에 조속히 협치의 성과를 내는 것이 민심의 요구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들은 대결의 정치에서 벗어나서 이제 대화와 타협으로 민생을 살피는 협치의 정치를 바라는 정치인들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집중은 여기까지입니다.